재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리에게는 재석천왕의 몸을 놔두고 천신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천신대장군으로 나타나고 자재천, 또 왕, 그리고 장자, 또 거사, 재상, 바라문, 비구, 비구니 이런 모습으로 부인의 또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제도할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의 몸은 보신의 몸이라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닦아 이룩한 공덕의 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은 화신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으로 2644년 전에 태어나셔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화신이죠.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시지?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화신의 몸으로 이렇게 정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이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출생해서 성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일대기를 제대로 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중국에 어디 이제 해서 관세음보살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지역에 관세음보살로 나타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고 확연하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보신의 몸으로 지장보살님도 보신의 몸으로 계시고 화신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32가지 모습으로. 사실 32가지가 아니겠죠. 더 무량하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대표 종류만 대자재천, 범천, 재석천, 거사, 부인, 바라문, 장자, 천대재장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걸로 했겠지만 사실은 이 대표적인 것이 32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32응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세음보살 본품으로 등장한 부류가 32가지 부류인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 이하로는 안 나오는데 동물,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많이 하고 하니까 동물, 경전에 관세음보살님이 강아지로 이렇게 몸으로 필요한 일은 강아지 몸으로 나온다 하면 불경스럽잖아, 그죠? 사슴의 몸이 필요하시는 사슴의 몸.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석천왕이 이렇게 설산에 수행자에게 이렇게 설산 수행자가 너무 수행을 거룩하게 하니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찰의 몸을 놔둬가지고 나 정말 배고픈데 그 밥 좀 줘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거래가 있었습니다. 설산에 수행자가 이렇게 포행 삼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귀신이 나찰 귀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재행무상시생멸법 재행무상시생멸법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재행무상시생멸법 이러면서 그 노랫말이 이 설산 수행자는 야 이건 좀 장난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쟤는 그냥 막 하는지 몰라도 그 뒤에 반드시 뜻이 있다. 2절이 중요해. 2절. 재행무상시생멸법 이건 1절인데 반드시 2절이 있다. 눈이 열린 자의 이렇게 눈으로 보건데 이건 반드시 2절이 있다. 그래서 나찰을 찾아가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여기 좀 보소 해가지고 그 2절도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1절밖에 없는 거고 난 이거밖에 모른다.
아니다, 이건 반드시 있다. 계속 그러다가 나찰이 뭐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 먹을 걸 다 구해다 줄게 했더니 나 별로 그 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풀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사슴 그럼 안 되는데 이 설산의 수행자는 이렇게 살생을 절대 금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먹어봐도 사람보다 맛있는 건 없더라. 나찰이. 그러니 그 이야기만들 2절만 나에게 들려주면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또 듣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저 나무에 올라가라.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2절 같으면 거기서 떨어져라. 내가 받아 먹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는 2절을 들려주고 생멸멸이 정멸유락, 생멸멸이 정멸유락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마음의 평온을 얻었어요. 설산의 수행자가. 마음의 평온을 얻고 이거다. 이게 진리다. 라고 그렇게 하고는 나무에서 뛰어내렸죠. 그때 이제 나찰은 갑자기 이렇게 다 받으며 떨어지는 설산 수행자를 받으면서 몸이 슉 변해요. 제석천왕의 몸으로 쑥 변해요. 그래서 설산 수행자에게 경배 예배를 올리면서 너무나도 훌륭하시다고 감탄을 하면서 공양을 올렸어요. 자, 그렇게 제석천왕도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몸을 낳아가지고 가짜 몸을 낳아서 이렇게 나찰의 몸으로 변해서 사람 설산 동자에 이렇게 하는데 관세음보살 그거 못할까? 관세음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제석천왕도 나찰의 몸으로 하는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나무로도 나타나고 바위로도 나타나고 강아지, 고양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나라는 새로도 기러기나 학이나 이런 걸로도 관세음보살님께서 화신으로 응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안 나왔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관세음보살 아닌 존재가 없더라. 관세음보살 모르잖아. 어떤 게 관세음보살일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다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저 뒷집에 가면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가 있는데 눈이 다쳐가지고 흉측한 강아지가 여기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귀여운데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강아지가 잘못 보면 좀 약간 무섭기도 하잖아. 눈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강아지를 볼 때 우리는 저 관세음보살님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관세음보살이 혹시 관세음보살이 아닌가? 관세음보살이라면 놓칠 수 없잖아요. 자장율사께서 열반에 드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열반에 드셨어요. 자장율사가 저기 태백에 정암사에 계실 때인데요. 어느 이제 노인네가 이렇게 이렇게 소쿠리라 하지 않고 이렇게 옛날 소쿠리처럼 생긴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부르지? 요즘 있지도 않지만 집으로 짠 거 있잖아요. 하여간 소쿠리라 할게요. 망태 그래, 망태. 망태에다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썩은 강아지를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노인네가. 거의 뭐 이렇게 생김새가 노숙자 수준이지. 냄새 풀풀 나면서. 그런 정암사에 있는 이제 시자 스님이 도량에 오는 그 노인을 보고는 그래도 큰 스님 제자라고
처음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큰 스님이 계신다 해서 친견하러 왔어. 그 이제 이렇게 시자 스님이 아무래도 큰 스님께 이렇게 뵙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자 스님 손에서 우리 큰 스님 바빠요. 이러면서 큰 스님 술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쭈구리하고 쭈구리한 이제 노인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면 미안하게 됐네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휙 변하는데 산신령으로 휙 변하시면서 산신령처럼 아주 멋있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시면서 망태에 있던 강아지는 사자로 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사자 없었죠.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그걸 타고 슝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자장율사에게 했거든요. 자장율사가 내가 그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문수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는데 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했거든요. 문수보살님한테 가사도 받고 문수보살님한테 부처님 사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오대 보궁에 이렇게 다 모시게 했잖아요, 사리를. 그런데 이제 그때 젊었을 적에 문수보살 친견했는데 연세가 드셨을 때 다시 또 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원을 세워서 기도를 했는데 이 순간에 만날 수 있었는데 친견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열반에 드셨다고 그럽니다. 봐요. 이렇게 깨찌재한 노숙자 같은 노장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라니까, 문수보살님이시라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앞에 나타난 한 인연이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잘해줘야죠. 그렇다고 잘해줘야 된다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전 재산을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한 잘해드리면 된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설사 강아지, 고양이, 지렁이, 바퀴에게는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쥐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파리 모기에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모기에게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런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거. 파리 모기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될 수 있나? 경전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동물까지도 안 내려오잖아. 여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용야차 건아루라 긴다라 마우라가 요게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부인의 몸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슴의 몸이 필요한 자는 사슴 이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파리 모기의 몸으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기를 탁 잡을 때 이건 아니야. 관세음보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위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가 생각을. 그 32응시는 이 32라는 것은 32이 아니라 무량하다. 1100억 화신. 1100억. 석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님도 1100억 화신인데 32가지, 32로 그걸 줄여서 우리가 8만 4천 하면 8만 대장경 하면 경판이 8만 개라는 게 아니라 무수한 많은 100만, 1000만억 개 대장경이 있는데 그것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8만이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32응신이라고 해가지고 32가지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거시적이라는 것은
크게 보라는 거죠. 크게. 우리 뭐 이제 크게 본다는 것은 6도, 뭐 10법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 우리 세계는 이제 지옥아기 축생 천이 나수라와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로 10법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지구에 대한민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그 드넓은 우주에 아주 전보다 더 작은 태양계 그 중에 뭐 지구에 살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집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아주 크게 보는 우리가 이제 100년 중에 이제 이렇게 100년 중에 오늘은 잠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1년 살아가고 1년 고생하는 거 정도야 뭐. 1년 고생해서 그 다음에 좋으면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안 좋아. 나한테 평관운이 10년 동안 대운이 평관운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게 되면 10년 동안 진짜 개고생하게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힘든데 이것을 마음을 바꿔서 내가 10년간 봉사해야지.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운명이. 내가 10년 동안 너무 고생스러운 무서움, 막 평관운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다 생긴다는 거니까.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 내 것만 가지 바라고 양보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 평관운은 그야말로 대재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보도 하고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고 나거나 아픈 것이 그래 내가 좀 이제 철 좀 들으라고 사고 나는 거고 철 좀 들으라고 몸이 아픈 거 좀 건강 좀 챙기라고 몸이 아픈 거야. 때로는 고발도 당해요. 이 평관운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발당해서 법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 뭐 이렇게 대재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이렇게 그것을 방지하려면 희생과 봉사가 필요해요. 남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 고발도 덜 당하고 몸 아픈 것도 덜 하고 이렇게 재물도 덜 손실 보고 또 이때는 직장에 가면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켜요. 직장에서 돈도 얼마 안 주면서 이 평관운에는 일이란 일은 나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회사에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돈도 얼마 안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만둬 버리는데요.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겨.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또 생겨. 그래서 그런 때는 극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운이 오냐면 정관운이 오거나 정인운이 와요. 10년 동안 빡세게 버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명예운이 오거나 아니면 권리, 내 것으로 챙겨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 10년 동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정인과 정관이 하찮은 것이 되기가 쉬워요. 노숙자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안부나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용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것과 나오나요? 이거? 나오고 있어요? 네. 보살님 것만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관찰. 이것과 비슷한 게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것과 버텀업 방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탑은 정상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밑으로 쭉 보는 거.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보는 거. 뭐 이렇게 경제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뭐 좋아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 뭐 미국 경제가 좋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같이 따라 좋아져. 그러면 밑에 있는 다른 그 회사들은 저절로 다시 더 같이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의 탑다운 방식이죠. 뭐 황룡사의 주지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똑똑하고 주지 스님이 뭐 뭔가 연불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우수해. 그러면 신도들도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것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버텀업이라고 해서 아래 것들을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는 버텀이라는 건 바닥이거든요. 버텀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 버텀업이잖아. 업. 다운은 내리는 거고 업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버텀업은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맨 밑바탕으로 쭉 경제를 보면 이제 시장에 가서 보는 거지. 시장에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그 기업 하나하나 기업들을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 말고 대기업 말고 작은 기업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경제가 더 좋아지나 나빠지나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그러니까 절로 보면 스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신도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곳곳에 청소는 잘 돼 있나, 뭐 이렇게 어디 더러운 데는 없나,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서 구라를 많이 하고 있나, 뭐 스님을 많이 하고 있나, 스님을 막 좋게 얘기하고 있나, 나쁘게 얘기하고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부터 이제 바라보면, 그러면 그저를 또 발전할 절인지 망할 절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죠. 그 꼭 경제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 가정도 탑다운과 버텀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면 실수를 안 하게 돼요. 부동산이 경기가 굉장한데요. 굉장하다는 것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2006년도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2006년도, 7년도 이 모기지 사태 그야말로 뭐 굉장히 세계적이었어요. 그때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월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 주택을 갖고 오기만 하면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제 100% 가까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묶어서 ETF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또 더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엮인 것이 주택 그 담보 비율보다 더 많은 대출들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불량한 것들까지, 우량한 담보들은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좋은 거죠. 근데 덜 우량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위험한 담보까지도 다 대출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이제 이렇게 아래는 작고 위에는 커지고 뭐 이래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태 지경까지 온 것이 2007년도였고, 2007년 말 2008년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이 커져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그거 하나 망하니까 이제 하나 딱 빼니까 우수수도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 원인이 모기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기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더더더 계속해서 올라갔던 때가 2006년, 7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하대, 그때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낮추고 계속 돈을 푸는 거죠. 국가에서 이번에도 2,500조, 2조 2천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은 2,500조 원이에요. 2,500조가 얼만큼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거든요. 그것도 슈퍼 예산을 짜서 550조였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예산에 거의 뭐 이렇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나 되는 것을 돈을 푸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번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2천조 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 정도 풀었냐? 1경, 2경 정도를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1경 5천조 정도? 계속해서 2경 가까이 돈을 계속 달러를 찍어서 계속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M2 증가율이라 해가지고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쭉 계속 오르고 이제 이렇게 다른 자산, 원자재 이런 것들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덩달아 쭉 다 오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계속 몇백조, 200조 가까운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한 200조 가까이 풀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뭐 10조, 20조 또 푼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합하면 한 200조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연끌해서 이제 이렇게 주택을 이제 그 연끌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대출도 쉽게 내주고 하는데 대출 내서 소비하라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대출 내주는데 그게 아니고 대출해서 사람들이 땅 사는 거야.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거야. 대출해서 자산을 사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럼 앞으로 떨어지냐? 인구도 줄어드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계속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는데 언젠가는 버블이 생겨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버블이 생겨서 한번 폭삭 주저앉을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이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지금 계속 부양을 하는 그런 때니까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정부, 문정부를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너무 요즘에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탑다운 방식, 버텀업 방식, 거시적인 방식, 미시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눈, 객관적인 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막 올랐어.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부동산을 못 잡았어. 이게 정부 탓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정부 탓이죠. 그런데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이거는 막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주택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느님이 내려와도 부처님이 내려와도 이것은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정부를 옹호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LH 사태로 뭐 민심이 많이 희미해졌다는데 LH의 공무원들은 뭐 이전에서 다 해왔던 거지 뭐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뭘 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저는 지금 정부에 불만이 있는 것은 너무 이렇게 적폐청산을 기치를 들고 새 정부에 들어왔잖아. 근데 적폐청산 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무르게 나오셨어. 그래서 적폐가 얼마나 많은데 검사하고 계속 싸우다가 검사한테 이기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지. 군의 적폐도 얼마나 많은데 군은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판사의 적폐도 많은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공무원 적폐도 엄청 많은데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저는 그냥 불만인데 사람들의 불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부가 잘하냐 못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이 우리를 굉장히 이용하는 게 많아요. 언론이 사회적 분위기를 핸들링 시키는데요. 언론이 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휙휙 휩쓸려 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우매해지는 거예요. 언론에게 휩쓸려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
버텀업 방식 이런 걸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현재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 너무나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은 백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 정부의 실수겠죠. 이렇게 방역은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했다는 칭찬이 있었지만 백신 이렇게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백신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지 몰랐어 우리는 그렇게까지. 미국을 보니까 백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국 인구의 25% 정도는 백신을 이미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맞은 거예요. 이제 20% 넘게 맞았다라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도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대도시 사람들은. 백신 보급률이 30%라고 해봐요. 거의 다 맞은 거지. 그러니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았고, 백신 보급률도 엄청 빨리, 하루에 0.2%씩 백신을 맞아요, 보면. 그러다면 사람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 우리도 지금 재확산해서 500명이 막 넘고 다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봉쇄한다고. 봉쇄 조치를 풀질 않아. 5인 이상 이걸 아직도 풀지 않아. 이걸 빨리 풀어야지 자유롭게 좀 회식도 좀 하고 좀 어디 좀 멀리도 좀 가고 우리도 순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봉정암 가고 싶어요 정말. 봉정암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백신 보급률이 한 50%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지 못했고 세계 경제는 이거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달러를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저래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지. 그래서 원달러 확률이 거의 1,000원대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지지난달부터 다시 원달러 확률이 상승하더니 1,130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보면 그 말은 미국만 좋아진다 이거예요.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미국 경제는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겠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지. 저봐 저러다가 저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은 역시 달라.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는 다른 나라들은 다 위험하고 아직도 유럽이든 뭐 이제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디도 성한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만 다시 흉 골로 가는 것 같던지 확진자도 제일 많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 제일 많은 사망자는 미국에서 났는데 백신 보급률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면서 다시 미국이 내려왔다가 다시 쭉 나홀로 상승해서 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세상이 불평등하지 않아? 성불하세요.